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 또한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구조대마저 구출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한 나라로 인해 겨우 80시간 만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후 태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Prime Minister Wong on things we discussed today. Apart from the MOU on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윗이라고 합니다. 태국 국가재난구조대 소속 구조대장이죠. 평생 재난과 맞서 싸워왔던 저는 현장 경험은 풍부하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저에게도 처음 겪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높이 솟았던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심지어 지역 병원까지 붕괴됐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의 외침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호가 감지됐죠. 저희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형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올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릴지도 모른 채 생존자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6시간 작업 끝에 한 노인을 구출했지만 그분의 가족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쳐갔고 물자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생존자 발견 소식은 줄어들었죠. 밤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현장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구조 시스템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각국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이 돌아왔죠. 그때였습니다.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벌써 연락이 왔으며 즉시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난청 고위 간부인 사군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나라는 보여주기용 원조만 잘하고 제대로 된 구조는 무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유명할 뿐 실제 재난 구조 경험도 부족하고 태국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나 장비가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알고 있는 먼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변에는 임시 텐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먼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물들의 빗물이 스며들면서 2차 붕괴 위험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시간은 생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칠 즈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구조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은 반가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군의 말처럼 그저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진 않을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한국 구조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그 침착함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사람들처럼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의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용 스캐너였죠. 잔해 속 미세한 움직임이나 열기를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구조견도 있었어요. 잘 훈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머지는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했죠.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꾼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이 들었죠. 처음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곧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그들은 무너진 상가 건물 아래서 생존 신호를 포착했어요. 우리가 이미 수색을 마친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차분하게 작전을 지시했죠. 통신은 또렷했고 현장 정리는 질서정연했으며 주위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팀, 지지대를 설치하는 팀,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팀,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24시간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불빛 아래서도 그 붉은 유니폼은 선명했죠. 그렇게 지진 발생 80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잔해 사이로 통로를 만들었고 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몇 분 후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마침내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주변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태국 사람들, 한국 구조대원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존자가 나온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시간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멀리서 사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녀의 구조 사건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한국 구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나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김 대장과 함께 작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팀은 위성 사진과 건물 구조도를 분석하여 생존자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생체 신호 탐지기는 콘크리트 잔해 속 미세한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자기 관리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식사와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건너뛰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대장과 함께 병원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며 장비의 차이, 훈련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직접 체감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김 대장이 재빨리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더 안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팀은 현장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몰자들을 구조했고 임시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응급치료소까지 세웠어요. 의식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조용한 실력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들을 경계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한국팀은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의약품 배분에도 참여했죠. 그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였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 포기한 장소에서도 한국팀은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사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 생각보다 오래가네. 구조 작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김 대장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훈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대장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자 제 마음속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뒤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 시스템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표단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복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죠. 하지만 김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출국 전날 사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부탁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요.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과 장비 관리에 대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이동하는 길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와 차분한 시민들,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소방청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 대장의 동료였어요. 저희 대표단을 위한 일정이 이미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의 재난대응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재난대응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상황실,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모든 훈련 과정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죠.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여겨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소방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은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건물 붕괴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해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죠. 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메모를 그치지 않았고 다른 이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문 셋째 날 저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지진, 화재, 폭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상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사고까지 24시간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 예방이 고려되고 건물 설계에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안내하던 직원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 문화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인들의 참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난 교육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동네 방제 리더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의 대피 훈련을 참관했어요.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후에는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는 재난 대비 물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첨단 장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훈련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좁은 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 구조 현장과 매우 흡사했죠. 훈련 후 한국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힘들고 고된 과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도시 전체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하는 문화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도로 위의 표지판, 건물의 비상구,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모든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 방문 6째 날, 저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중앙119 구조본부였어요. 이곳은 한국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훈련 시연을 준비해 주었죠. 구조본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론, 인명탐지기, 특수절단 장비 등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한 구조대원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죠.
그 간단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된 장비와 시스템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오전 훈련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도 그들의 대화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구조 현장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솔직함과 겸손함이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어요.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관찰만 하던 그였어요. 괜히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였군.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꾼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과 훈련, 장비들은 결국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진심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태국에는 지진이 많이 나요? 저는 최근의 지진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해. 장비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한국 방문 8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홀에 모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공식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국 대표단과 한국 소방청, 재난안전관리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이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의 환영사로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태국 대표단장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특히 한국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인적 교류,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 장비 기술 이전, 양국 재난 대응 시스템 표준화 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발언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양국의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지진 현장에서의 절망, 한국 구조팀과 함께 일하며 느낀 희망,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발언을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이 직접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료를 대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약식 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는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진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태국의 현실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제안했고 태국 대표단은 현지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대장은 태국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죠. 사군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시스템에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국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라윗, 내가 틀렸었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협약이 진정으로 의미 있으려면 돌아가서 실천해야 했어요. 문서상의 약속이 아닌 태국 사람들의 삶을